안녕하세요. EBS 이탐스러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지역지리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배울 지역이 수도권과 충청지방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의 중앙이 수도권이고요. 남한에서 따로 봤을 때 중앙이 충청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지역에 대한 특성들을 우리가 오늘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러면 처음으로 배울 수도권, 우리 수도권의 위치와 면적,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반도의 중심, 자, 수도권이 이렇게 지금 확대가 돼서 보여지고 있죠. 자, 지금 남한의 수도 서울부터 인천,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가 수도권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권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그 공간 범위부터 알아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에서 수도권 세 지역이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요. 그러면 수도권 세 지역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머릿속에 이거라는 게 딱 잡히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선생님과 함께 수도권의 공간 범위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 인천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다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인데 다 그 이름이 다르죠, 여러분.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은 현재 경기도입니다. 약 1,100만이 좀 넘었어요. 1,100만. 근데 거의 비등하긴 한데요. 서울특별시는 이제 1,000만이 안 돼요. 한 960, 70만 정도 되고요. 인천이 한 260만 정도 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구의 49%, 절반 가까이를 이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세계에 100명이 100개 마을이 있나? 100명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맞아요. 100명의 사람이 산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책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100명의 인구가 산다면 그 중에 49명이 수도권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개의 공장이 있다면 51개의 공장이 수도권에 있대요. 우리나라에 100개의 대학이 있다면 34개의 대학이 수도권에 있답니다. 그만큼 수도권 밀집도가 아주 높은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도권을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수도권을 한마디로 알려주는 4가지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집중화입니다. 집중화.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나라 수도권에 아주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역화예요. 광역화. 세 번째가 뭐냐면 다핵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일을 조금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수도권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세계 도시적인 그런 위치로 성장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선생님이랑 집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집중이 됐냐 그 원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시작했을 때 별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 특별한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만 개발을 했죠. 특히 우리나라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거점 개발의 결과 이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인구 집중이 매우 심하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다는 거 49%가 집중이 되어 있죠. 거기다가 경제, 교육, 행정, 서비스, 각가지 기능들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 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업의 본사라든지, 그다음에 금융 관련된 그러한 지표들도 수도권에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자료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교통망도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죠.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항, 항공교통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공항이긴 하지만 전 세계 스케일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항이죠. 아무튼 그 큰 공항이 인천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철도교통이라든지 도로교통이라든지 그러한 교통망이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 뻗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교통망의 집중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집중들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적당히 모였을 때는 뭐 인구가 적당히 모였을 때 관련된 기능이 적당히 모였을 때 우리가 적당히 모였을 때는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공업에서도 했고요. 서비스업에서 했는데 집적인 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했죠. 그런데 너무하게 과도하게 모이면 결국은 뭐가 나타나냐면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요. 지금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지금 좀 더 됐죠. 집적의 불이익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 그래서 정부에서든 그 도시 내부에서든 뭐를 하려고 하냐면 너무 집중된 기능이라든지 인구를 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좀 엄격한 규제 같은 것도 적용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규제가 뭐냐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같은 거예요. 수도권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을 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1000개라는 공장을 수도권에 지을 수 있다. 근데 1001개가 됐어요. 그때부터는 뭐 벌금을 매기든지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든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식으로 수도권에 더 이상 집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에 그야말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왜 한 번 더 적었냐면 이 단어가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수도권 규제를 강화를 하면요. 집중이 완화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여러분,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은 안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많은데 규제도 없어. 그럼 당연히 너도 나도 수도권까지 똑같은 조건이면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집중이 강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보기침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작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부에서도 이걸 하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 내부를 보더라도 서울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주변에 막 신도시도 세우고 위성도시도 세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신도시 위성도시 할 때 선생님이 알려줬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신도시 위성도시는 이 기능이 별로 없다 그랬죠. 자족 기능이 없어서 여전히 대도시인 서울의 의존도가 매우 높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서울의 기존에 밀집되어 있던 과밀화를 조금 낮추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와 위성도시의 자족성을 높이는 이 두 가지 포인트에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알려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수도권의 첫 번째 핵심 키워드 집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집중화에 관련된 자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요. 전체 국토 한 12%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뭐 제조업하고 뭐 제조업 생산액을 제외하고는 지금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40~50% 예금이나 대출, 금융과 관련된 거는 거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죠. 그만큼 수도권 집중도가 높다는 거 단순히 읽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구와 관련해서도요. 이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중은 지금 1970년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 현재 한 49%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인구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비중에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서울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1990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1990년 이후에 서울에 뭐가 일어나면서 교외화가 일어나면서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의 인구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린 또 뭐를 알아야 된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늘어나고 있다는 거.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서울에서도 교외화 현상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폭발적인 증가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에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우리 그 자료 분석에도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수도권 세 지역 중에 하나씩이에요. 수도권 세 지역이 서울, 인천, 경기였죠. 그 세 개 중에 하나씩이 가나다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인구의 이동입니다. 인구의 순이동은요, 전입에서 전출을 빼면 돼요. 우리 마을에 이사한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이사를 나간 사람도 7명이 있어요. 순이동이 얼마죠? 3명이에요. 자, 또 이사를 온 사람, 전입한 사람이 5명인데 이사를 나간 사람이 8명이에요. 순이동 얼마죠? 마이너스 3명이죠. 아무튼 플러스가 됐다는 거는 이제 그 지역에 인구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건데, 지금 화살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다 플러스로 인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나는요,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보다는 화살표의 방향으로서 인구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는요, 물론 16만 명의 인구가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는요, 그 가장 많은 인구를 다가 받고 있죠. 가에서 빠진 대부분의 인구를 다가 유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가는요, 들어오는 거는 이전에 더 많이 줄었고요. 다는요, 여전히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어디는 선생님이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했죠? 서울이죠. 서울은요, 그래서 서울은 인구가 계속 이렇게 유출되고 있고요. 인천하고 경기가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천은 이 정도, 대부분이 경기 지역으로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다가 남았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다가 경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인천입니다. 선생님 왜 그런데요? 뭔가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고 했죠. 자, 인천은 한 260만 명밖에 안 돼요. 서울은 970만이고 경기가 1100만이에요. 어디가 훨씬 더 상호작용이 많겠습니까? 그죠? 경기가 인천보다는 서울과의 상호작용이 많겠죠. 그리고 경기가 훨씬 더 새로운 신도시나 위성도시의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금자리, 새로운 일자리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의 인구 유입이 인천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우리 광역화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화인데요. 우리 광대역 LT 막 선전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넓을 강자예요. 수도권이 더 넓어진답니다. 선생님,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고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광역화, 지역이 넓어진다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공간 범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러한 범위예요. 우리 옛날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의 공간적 범위, 사람들이 인식하는 범위가 더 훨씬 더 확대되고 넓어졌죠.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수도권을 공식적으로는 경기 지역까지를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청까지 내려갔다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아무튼 광역화를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언제 한번 했냐면 교외화할 때 했습니다. 광역화를 만든 과정이 교외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인구와 산업이 기존 대도시에서 주변 도시들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게 교외화였죠. 물론 역도시화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끈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교통의 발달을. 아무리 정부에서 정책을 주고요,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이 발달이 수반이 안 되면 시간 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도로도 넓어지고요, 지하철도 연장되고요, 철도 같은 것도, KTX 같은 것도 막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멀리 가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즉, 교통의 발달이 수도권의 광역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게 혹은 함께 수반된 게 바로 신도시 건설이죠.
위성도시의 건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수도권이라는 대도시권이 형성됐습니다. 자, 대도시권. 이거 우리 그 동질지역, 기능지역 구분해서 뭐에 해당할까요? 기능지역이죠. 그야말로 대도시, 지금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대도시권입니다. 그런데 뭐 강원도에도 뭐 대도시가 있고 충청 지역 대도시, 뭐 전라도에도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만큼 대규모 뭐 주거지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같은 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대규모의 대도시권인 수도권이 거의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화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리로 한번 와볼까요? 우리 그 서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도시들이 있는지. 자, 1기 신도시하고 2기 신도시 막 이렇게 있죠? 위성 도시 안에 있는 신도시들도 있고요. 위성 도시는 아니지만 위성도시의 의미는 아니지만 뭐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의 건설로 신도시로 불리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는 아파트 광고 보시면 아, 거기가 신도시구나 알 수 있어요. 뭐 요즘에 뭐 최근에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막 이런데 계속 선생님이 또 광고를 보니까 나오던데 2기 신도시의 출범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역화고요. 지금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뭐를 할 거냐면 다핵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다핵화고 그 세계화는 한 번에 정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예요. 다핵화. 여러분, 다핵화라는 단어 혹시 언제 들어봤습니까? 도시 내부 구조에서 한번 들었어요. 뭐? 부도심의 성장으로 다핵 구조가 형성된다. 뭐 그때 한번 했는데 그야말로 핵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중심 기능을 하는 도시들이 여러 개가 되는 것도 다핵화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도시 내부에서 봤을 때도 기존에는 도심이라는 핵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부도심이 여러 개가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다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일을 두 개로 나눠볼게요. 수도권 전체적인 스케일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요? 신도시, 위성도시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핵이 여러 개가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대도시 내부에서도 뭐가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부도심의 성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핵화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핵화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함께 기존의 하나의 중심지, 핵에 집중되어 있던 기능의 분산화도 함께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네 번째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죠? 세계화.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수준에서 이제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도 국제 비즈니스 금융의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도시고요. 뭐 국제 회의도 많이 주관하고 있고요. 경제 규모 수준에서도 아주 상당한 그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적인 스케일에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라는 거. 경기도도요. 전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봤을 때도 첨단 산업 제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그러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수도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화, 광역화, 다핵화, 세계화 이 키워드 속에서 수도권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예 주제를 바꿔서요. 수도권의 산업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의 산업 특징. 자, 수도권만 따로 뺐기 때문에 지금 딱 보시면 농업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 안 한다는 거 아시겠죠? 왜? 수도권은요, 당연히 지금 서울하고 인천은 지금 특별시야, 강역시예요. 1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죠? 없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나마 경기가 좀 높은 편이기는 한데 이걸 비중으로 나와서 그렇지 전체적인 전국 생산액에서 봤을 때도 경기도도 도지역 중에서 군 비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대부분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 수도권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1995년에서 2009년을 가면서 제조업의 비중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조업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을 통해서 수도권은 이미 뭐를 이루고 있다? 탈공업화 산업의 고도화가 아주 많이 진전이 됐구나라는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일단 수도권 하나 지역을 따로 보시면 서울이 가장 어떤 도시냐면 서울이 가장 탈공업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곳입니다. 서울은 거의 1차는 거의 눈에 보이죠. 0.2 정도밖에 안 되죠. 서울은 88.4%가 이 서비스업입니다. 네. 다른 인천하고 경기는요. 지금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기는 하죠. 근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사실은 낮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왜? 인천하고 경기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서울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전국 평균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구조가 산업의 구조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신 인천하고 경기는요. 뭐를 좀 더 열심히 서울 대신 많이 하냐면 제조업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좀 더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서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 몇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탈공업화가 이루어졌고 방금 서울은 서비스업에 인천하고 경기는 조금 더 제조업에 치중을 하면서 공업의 산업의 공간적인 분업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은 3차 서비스, 그다음에 인천하고 경기는 제조업에 조금 특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자료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많이 언급됐던 그런 내용인데 쉽습니다. 어디에서 쉽냐면 자, 이 세 지역만 비교했을 때 핵심 키워드는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예요. 보세요. 자, 일단 두 개 끊어서 일단 전체 제조업에서 전체 제조업 그러니까 뭐 온갖 제조업을 다 더한 거예요. 제조업 종류 다 더해서 봤을 때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경기죠.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모든 서비스업을 다 더했을 때 1위는 어디가 되냐면 서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앞에 뭐가 붙든지 말든지 만약에 끝에가 제조업으로 끝나면 그게 무조건 뭘로 끝나요? 경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조업은 지식 기반이라는 뭔가 되게 고급스럽고 뭔가 최첨단을 달리는 이런 첨단 산업인 느낌이 들지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 기반일지라도 제조업은 경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왜? 지식 기반이에요. 첨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첨단이면 서울이지 이러면서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기 ABC 이래가지고 나왔을 때 지식 기반이라는 글자만 보고 여러분들이 비중이 높으니까 서울 이렇게 실수한 사람이 많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아무튼 어찌됐던 간에 서비스업이다. 이게 바로 서울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식 기반 사업이 지식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합친 게 지식 기반 산업입니다. 선생님, 지식 기반 산업이 뭔데요? 다시 본론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뭐 우리 노동 집약적, 자본 집약적 이런 말 있었죠. 그야말로 지식 집약적인 산업을 지식 기반 산업이라고 해요. 그 산업의 원천이 지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한 모든 것이 지식 기반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만드는 거는 뭐예요? 지식 기반 제조업이에요. 하지만 핸드폰에 깔려있는 각종 앱,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뭐 통신 서비스 이런 게 바로 지식 기반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교육방송, 교재는 그야말로 제조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교육방송은요.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지식 기반 제조업은 경기가 서울보다 월등히 많고요. 서비스업이 바로 서울이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문제 비슷한 자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탐수란 자료에 있는 자료죠. 지식기반 산업과 관련된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자료인데요. IT 부분만 따로 뗐을 때 종사자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IT 당연히 지식 기반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서비스업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아주 수도권 전체에서도 비중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는 IT라도 제조업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낮구나. 그래도 50%가 넘죠. 그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문제화 된다면 이거를 ABC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려놓고 이런 자료를 주고 ABC가 어떠한 지역에 속하는지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서비스가 붙으면 무조건 1위는 서울이에요. 확인해 볼까요? 정보통신이든 소프트웨어 컴퓨터든 서울이 1위 맞죠? 그런데 제조업이라는 글자를 붙는 순간 월등하게 1위가 뭐가 된다? 경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면 어렵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여러 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도권의 지식기반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종류에서도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아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졌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뭐 공부했었습니까?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을 다뤘을 때 생산자 서비스업인지 소비자 서비스업인지 구별할 때 서울과 경기 그래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경기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구별할 볼 수 있는 그러한 핵심 키워드였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과 수도권을 다뤘고요. 수도권은 여러분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예요? 자연지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정리를 안 했네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뭐 자연지리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다룰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물론 뭐 서울에서 돌산, 북한산, 관악산 다룰 수도 있고 뭐 수도권을 지나가는 한강 라인에서 한강 중상류가 여름 하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기후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도권과 점점 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더더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충청지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야말로 수도권과 함께 발전하는 충청지방이죠. 자,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앞에 수도권은 이미 너무 과밀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업시설이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뭐 행정기능이든 정부기관들도 지금 충청 지역으로 많이 이전하고 분산하고 있죠. 그래서 제목이 수도권과 함께 발전하는 충청지방인데 일단 지리적인 위치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경기도 바로 밑에 지금 나비처럼 생긴 선생님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볼 때 나비처럼 생긴 이게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충청도의 중심 대전광역시와 그리고 2012년에 새롭게 출범한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세종특별자치시까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나비 중심이 있고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아무튼 여기를 배울 텐데 충청지방은 수도권과 달리 자연지리에서도 정리할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충청지방의 키워드부터 선생님이랑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범위 방금 충남, 충북,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여러 가지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지만 의림지라는 호수의 서쪽 지역이다. 혹은 호강의 서쪽에 위치한다 그래서 호서지방이라고 불렸던 옛 지명 명칭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이라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런 명칭은 충주와 청주라는 그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옛 도시의 명칭을 앞에서 하나씩 뗀 거죠. 자, 그 다음에 특징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충청공업지역에서 핵심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무조건 이 글자 나오면 충청공업지역이었죠. 교통의 결절점. 그죠? 자, 그래서 이 충청도는요. 교통의 요지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우리
그 남한에서 충청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딱 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남한에서 봤을 때 지리적 접근성을 표현한 자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가장 짧은 거리로 연결되는, 어딜 가든지 가장 센터에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수치를 딱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어디서 가장 높게 나타나냐면 지금 충청도 일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죠.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부분이 대전이죠, 대전. 그죠? 자, 그래서 대전은요, 우리 과거 조선시대나 그 전 이전에도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로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남한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리적 접근성이 좋죠. 어딜 가나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 철도교통의 교차점이 바로 이 충청도 일대입니다. 특히 대전 일대죠. 경부선과 호남선이 분기하는,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바로 대전역이죠. 혹은 대전 그 정류장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교통이 핵심 키워드라는 거 한 번만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충청도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고속철도 이거 작년에 6월 평가원에 나왔었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막 지명까지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KTX 노선도도 대략적으로 어디를 통과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충청도의 한가운데를 지나가죠. 그죠? 그래서 아산, 천안, KTX역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작년에 물었어요. 자, 그래서 아산하고 천안, 그 다음에 대전을 지나는 이 KTX 노선도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야말로 이제 수도권과의 그 접근성 혹은 연결성을 가지고 선생님이 충청지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청지방이 사실 언제부터 급부상했냐면요. KTX의 개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속철도의 개통, 그러면서 그때 막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충청도도 수도권이다. 뭐 이런 거 하나의 생활권을 묶인다. 통학이든 통근이든 뭐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진다. 실제로 서울역에서 대전역까지 딱 1시간 걸리죠. 그죠? 그래서 뭐 오히려 수도권, 광명이나 이런 데서 출발한 사람들은 1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거리가 단축됐다. 거기다가 우리가 일상생활권이라는 거를 뭐를 가지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잡냐면 사실은 대중교통이에요. 고속철도가 막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노선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노선은 아니지만 지하철 1호선을 딱 떼봤을 때 92년에 비해서 20년 이후에 이만큼이나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이 대학 그 입시 지도를 할 때 선생님 학교가 1호선 라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랑 입시 원서를 쓸 때 이 1호선 노선을 딱 펼쳐놓고 학생들이 막 울면서 상담을 하기는 하는데 선생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왜 이래요? 야, 너 딴 데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나아. 1호선 타고 가면 금방 가잖아. 이러면서 막 입시 지도를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천안권이에요. 충청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 동안 통학이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게 바로 이런 지하철 연장, 뭐 도로의 연장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교통의 발달 때문에 뭐예요? 대학가, 뭐 기업이든 뭐 일자리든 여러 가지 일자리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지하철 연장과 같은 교통의 발달도 수도권과의 접근성 혹은 연결성이 더 강화된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충청 지역은요, 인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을 잘 보시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가 바로 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경기도죠. 즉, 경기도와 접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높고요.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를 보니까 여기가 증가율이 높아요. 왜요, 선생님? 여기가 뭐가 지나가는데요?
고속철도도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는 거죠. 즉 교통로를 따라서 인구가 이동하고 산업이 분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죠. 일자리가 있어야 이동하는 겁니다. 즉 교통로를 따라 분산된 산업, 대학, 기업 뭐 이런 것을 따라서 인구도 같이 이동되고 그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밀접한 생활권이 형성됐다는 거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반복하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충청 지역에 보면 여러분들 기존 서울에 있는 캠퍼스가 많이 분포를 해요. 조치원이라든지 이런 그 충청 그 아산, 천안 일대에 아주 많은 캠퍼스들이 분포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 분산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신도시들이 성장을 하는데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평에도 나왔습니다. 자, 먼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계속 이슈화되는 거. 행정도시가 하나 탄생을 했죠. 뭐? 세종특별자치시. 지금 이게 언제까지 계획이죠? 2014년까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완벽하게 다 이동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완벽한 행정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바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내용으로 충청 지역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기업도시, 그야말로 이 도시가 누구에 의해서 도시화되고 도시가 운영되고 그 도시에서 부가 창출될까요? 그야말로 민간 기업에 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충청도에 있어요. 그러면서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태안과 충주인데 충주는 그야말로 옛날에는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쇠퇴를 해가지고 워낙에 내륙에 있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는데 기업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다시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요타시. 대놓고 도요타가 그 도시를 먹여 살리는 느낌 들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도시 같은 것을 선정하면서 그것도 지방에 그래서 조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걸 분산하기도 하고 낙후되던 혹은 쇠퇴하던 도시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혁신도시예요. 뭔가 멋있죠? 이거는 누가 주도하는 거냐면 정부가 주도하는 겁니다. 뭐를 옮기면서 정부가 너무 기존의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을 시키면서 만든 게 혁신도시예요. 충청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혁신도시 많이 들어본 친구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진천이라든지 음성 여러분 아마 진천하고 음성 어딘지 제대로 찾는 친구가 충청도에 사는 친구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만큼 원래는 농촌 경관이 강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균형 발전, 분산 정책이 아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루어진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이런 핵심 키워드에서 나왔다는 거 정리 한 번만 해두시면 기출문제 이해하실 때도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인데요. 이 공업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작년에 나왔죠. 그죠? 작년에 이 부분이 그 시험 문제 나왔는 건데 공업은 사실 충청공업지역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충청공업지역은 어떠한 가장 큰 장점? 편리한 교통.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제 지겨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뭐에 영향을 받았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적용을 하니까 더 이상 수도권에 공장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럼 어디예요? 다른 데 지어야 되는데 그래도 수도권과 가깝고 그래도 교통이 발달돼 있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곳이 충청도였던 거죠. 그래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충청도 지역으로 공업이 많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득을 오히려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중국의 성장으로 더 앞으로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이것보다도 물론 원인들도 중요하죠. 충청도는 이게 재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에 발달하는 공업의 종류가 달라요. 서해안은요, 지금 보니까 서해안을 대표하는 그런 그 공업 지역이
이 서산하고 당진이 있는데 뭐 아산까지도 포함을 한다면 주로 이 지역은 중화공업지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특징 아시죠, 여러분? 일단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수출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항구에 입지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적한지 지향을 한다. 그래서 서해안이 중화공업지역으로 발달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대표적인 게 서산이 있었어요. 뭐 석유화학공업으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곳이죠. 그리고 당진. 얼마나 많이 발전했으면 2012년에 군에서 시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산. 아산은 자동차 공업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륙 중심으로는 어떻게 발달하냐? 내륙은요, 그야말로 뭐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교통로를 따라, 교통로가 계속 연결이 되는, 연장이 되는 그것을 따라서 수도권의 기업, 수도권의 대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이동을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뭐 그런 첨단 산업들이 함께 모일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겠죠. 사실 기존에 대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그래도 공대 계열로 모여있는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에도 이미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과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더더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륙은 첨단산업, 해안가는 중화공업 이렇게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선생님 계속 무슨 얘기만 하다가 끝났냐면 충청도는 교통이 발달했어. 그래서 그게 수도권에서 그걸 따라서 분산한대. 그게 확실히 핵심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는 지금 앞에서 주요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자연지리에서 나올 지역들이 좀 있죠.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일단 전체적으로 이게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툭 튀어나온 태안 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진짜 명칭인 태안이죠, 태안. 여기서는 이제 자연지리에서 우리가 뭐를 하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신두리 해안 사구라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만큼 아주 큰 규모 그리고 다양한 동식물들이 희귀한 동식물들이 사는 아주 소중한 우리 지형이었습니다. 해안 지형.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우리 앞에서 했죠, 방금 서산 맞죠? 그 다음에 당진. 서산하고 당진은 인문지리에서 정리를 하나 한다면 요거는 석유화학 그거 말고 나올 게 없어요. 당진 또 제철 그거밖에 나올 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아산하고 순간적으로 아산 천안 그죠? 이 천안은 예로부터 아주 교통이 좋았기 때문에 뭐 민요도 있죠. 민요. 부를 수는 없지만 그죠? 그 천안 상거리 그거 알죠? 자, 그래서 그만큼 교통이 좋아서 KTX 노선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과거 연기군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인구를 처음부터 아예 거의 지정을 해놓고 도시를 계획했습니다. 인구를 한 50만 명, 그리고 행정, 복합도시, 생태도시 이런 키워드로 새로 출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충청도의 중심은 대전이죠. 얼마나 중요한 중요성을 가졌냐면 당연히 대전광역시니까 광역시청도 대전에 있고요. 충청남도 도청조차도 대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전이 됐죠. 어디냐면 이렇게 홍성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고요. 자, 그래서 내포 신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충청 내부에서도 이렇게 분산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전은 교통의 분기점이고 그죠? 첨단 산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주긴 한데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전 옆에 이 논산 있죠. 작년도 고3 모의고사에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논산이라고 대놓고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논산 그러면 훈련소밖에 생각 안 나는 애들 있을 텐데 과거 명칭이 더 유명했습니다. 과거에 여기가 뭐였냐면 강경이라는 조선 3대 시장이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젓갈시장으로 유명하긴 한데요. 과거에 여기가 금강의 감조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경시장은 나루터 입지로서 아주 번성했던 것이죠. 오히려 지금이 더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강경으로 유명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위치를 잘 보세요, 여러분. 태안반도에서 이렇게 쑥 다시 들어간 여기가 보령이라는 곳인데, 보령 그러면 여러분들 뭐는 알고 있어요. 머드 축제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나라에 3개가 있는 석탕박물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령에 있습니다. 희한하죠. 바닷가에 석탄박물관이 있죠. 옛날에 여기에 석탄을 캤던 광산이 바닷가에서 조금 들어간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탄을 캐내던 광산의 입구, 동굴은요. 지금 사람들이 여름철에, 여름에 동굴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에요? 시원하죠? 그래서 냉풍, 시원한 바람을 사람들이 느끼면서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냉풍 욕장으로서 관광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령은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어디길래 비어져 있을까요? 여기가 강원도 남부 지역과 연결되는 지역으로서 선생님이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동부 했을 때 나왔던 지형이 뭐예요? 카르스트 지형이죠.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지형입니다. 석회암에서 나오는 빨간색 토양이 테라로사고, 그래서 그 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단자를 쓴 지역, 단양이 있죠. 그래서 단양은 카르스트 지형의 지형도에서도 너무 자주 보이고요. 석회 동굴도 유명한 곳이 단양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진천하고 음성, 이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도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혁신도시구나. 그 다음에 충주하고 태안은 기업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도에다가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덧붙이고 살을 붙이는 과정을 이제 지역지리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사진 보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충청도와 관련된 사진인데요. 이 태안에 있는 신두리 사구에 있는 상징,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그래서 해당화도 아주 이런 사구 식물로서 아주 독특한 그 생육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 하나 가져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보령에 있는 석탄박물관이에요. 선생님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다른 두 군데는 가봤는데, 자, 나중에 한번 가면 선생님 사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보령의 아주 유명한 머드축제. 전 세계인들이 더 즐기는 그런 머드축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단양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고수동굴이고, 종류석도 보이고, 뭐 이제 다양한 석주, 이런 거, 석주, 아주 거대한 석주네. 그죠? 이런 그 미지형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산의 석유화학단지. 석유화학단지를 왜 이렇게 밤에도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죠? 석유화학 그 공업의 공정 과정이 24시간 동안 공장을 끄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교대 근무를 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환한 불빛을 보이고 있죠. 자, 당진입니다. 제철공업으로 다시 이렇게 도약을 하려는 그러한 도시고요. 자, 논산입니다. 그 사진이 아주 옛날 사진인 거 보니까 옛날에 더 유명했죠. 조선 3대 강경포구로서 유명했던 곳이고요. 자, 대전. 첨단 산업의 메카다. 그죠? 한국의 실리콘밸리다.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아주 우리나라의 큰 기여를, 첨단 산업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충남도청인데요. 충남도청. 원래 대전에 있던 게 분산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내포 신도시라는 원래 홍성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마지막 9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행정고시 합격했다고 막 선생님한테 쏘고 막 좋아 막 이랬는데 막 눈물을 머금으면서 내려간 친구들이 여기 상당수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려가서. 자, 아무튼 이 17번째 광역자치단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언급될 거고 중요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다뤄본 수도권과 충청지방의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수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좀 머리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오늘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 번만 더 적용하고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 미리 꼭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사식
50강이죠 벌써. 50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